미국 초유의 초비상 상황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해양 패권을 지켜야 할 이 순간 중국의 거센 추격 앞에서 스스로 자충수를 뒀습니다. 한국 없이는 한 발도 못 움직이는 현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런 리드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 전략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해군 대령이죠. 그날 아침 제 사무실 TV 화면에 나타난 백악관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묘하게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곧 중대한 발표를 한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커피잔을 든 채로 화면을 응시하던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제 귓가에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떨어졌거든요. 미국 산업부흥법, 동맹국 포함 모든 국가의 국방 수입품에 40% 관세,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 전면 중단. 제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 스티븐이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국방부 내부 메신저에는 벌써 수십 개의 긴급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죠. 한국 부품 없이는 F-35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공군의 비명, 일본에 정박 중인 구축함들의 수리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는 해군의 보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동안 화면은 이미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폭스뉴스 스튜디오에 앉은 존 톰슨 상원의원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지더군요.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이것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톰슨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죠.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며 한국과 같은 동맹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을 착취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동맹이라면 그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죠.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카펫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태평양 건너 부산항에서 일하고 있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동료 연구원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주가 차트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록히드 마틴이 7% 하락, 레이시온이 9% 폭락, 보잉은 이미 11%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금융 전문가 출신인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방산, 공급망이 무너지는 신호라고요. 한 젊은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방금 속보를 냈다면서요.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이 70년 동맹의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시아 증시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한국 코스피는 3% 급락, 일본 니케이도 2%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들었죠. 해군 시절부터 30년간 모아온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하나오션의 박진우 부사장,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정비 책임자, 그리고 마크 해밀턴 해군 작전부장,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이들 각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충격을 받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박진우는 아마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겠죠. 해밀턴 제독은 펜타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외로워 보이더군요. 마치 홀로 서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제 시선이 창문에 비친 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의 전직 군인, 관료주의의 실망에 제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해밀턴 제독에게 걸기로 했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피로 맺어진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였죠. 한국전쟁 이후 함께 싸워온 혈맹을, 베트남의 정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전우를 단지 경제적 숫자로만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해밀턴 제독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그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리드, 우리 함대가 멈춰서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품 하나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산 원자로 냉각 시스템 부품이 부산항에 묶여 있어서 말이죠. 40% 관세를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국방부와 재무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동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독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죠. 버지니아급 신형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최고 기술자 8명이 비자 발급 거부로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였고 그들 없이는 소나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멈춰섰다니요. 해밀턴 제독과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곧바로 긴급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군요. 리드, 이건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야. 현장을 직접 봐야 이해할 거야. 그 무거운 목소리에서 40년 군 생활을 해온 노련한 군인의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노퍽 해군기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20년 전 이곳에서 복무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 노퍽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자부심이 부두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기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라디오는 계속 우울한 뉴스만 쏟아내고 있었죠. 방산업체 주가 폭락,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 중국의 조롱 섞인 논평,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이상한 적막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평소라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정비 도크가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제복을 입은 수병들의 표정에는 무력감이 가득했고 장교들은 서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태평양 함대 정비 총책임자인 로버트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죠. 리드 박사, 우리가 자랑하던 항공모함이 지금 거대한 고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거대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비를 기다리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부품 부족으로 비행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로버트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항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죠. 컨테이너 하나가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원자로 냉각 펌프 부품이었습니다. 이 부품 하나의 무게는 겨우 200kg이지만 이것 없이는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이 움직일 수 없다고 했죠. 40% 관세면 120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은 이 돈을 어디서 빼올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항공모함은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 무기력하게 정박해 있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버트 대령은 저를 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머리가 희끗한 민간 기술자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죠. 30년간 이곳에서 잠수함 소나 시스템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됐으니까요. 그의 책상 위에는 작년 하나오션 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대령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며 하나오션 엔지니어 8명이 인천공항에서 3번이나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때문이었죠. 그들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최신 소나 시스템 결함을 해결할 유일한 전문가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미 2달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잠수함 3척이 정비창에 묶여 있었고,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도해야 할 신규 잠수함 2척도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비창으로 나가보니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보였습니다. 최첨단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이었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소나 시스템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 장교가 다가와 설명했죠. 이 시스템은 한미 공동 개발품인데 한국 측 기술진 없이는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다고요. 매일 200만 달러씩 지연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대령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상동맹 핵심 자산 유지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미 해군의 태평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오션과의 협력으로 낡은 함정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야심찬 구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 측이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때 이곳에서 출항하던 함대들은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부품 하나, 기술자 몇 명이 없다는 이유로 강철 거인들이 무력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성조기를 올려다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장벽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날 저녁, 기지 내 장교 클럽에서 몇몇 고위 장교들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한 해병대 대령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우리가 한국을 착취자라고 부르는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2개나 더 만들었다고요.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준비 중이고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 하는데 우리는 부품 관세 때문에 싸우고 있다니. 이게 21세기 최강대국의 모습이냐고 자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박진우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이 전화를 받아줄까요? 착취자라는 모욕적인 딱지를 붙인 나라의 전직 군인이 건네는 전화를 말이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평양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제의 박진우 부사장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려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의 시급함을 먼저 전달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짧게 적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시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놀랍게도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화상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죠. 단,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가운 문장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상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박진우 부사장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막혔죠. 제가 알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의 뒤로는 하나오션의 거대한 조선소가 보였는데 거제 앞바다를 배경으로 용접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죠. 박 부사장의 첫마디는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리드 박사님,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미군과 함께 싸우셨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은 진정한 친구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우리 엔지니어 8명이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모욕감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15년간 미 해군 잠수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 인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박 부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 리드 박사님, 동맹은 상호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미국의 안보를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이었습니다.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도 우리 젊은이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착취자입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을 갉아먹는 기생충입니까? 화면 속 박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냉각 시스템 부품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아세요? 겨우 5%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최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런데 40% 관세라니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그때 박 부사장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죠. 영국 해군 관계자들과 하나오션 임원들이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영국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최고로 평가한다면서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을 제안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자들을 국빈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리드 박사님, 저는 오늘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욕적인 관세와 비자 장벽이 철폐되지 않는 한, 하나오션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미국과의 신규 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존 계약도 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사장님, 이건 일부 정치인들의 실수입니다. 미 해군은 여전히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과 의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박 부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요. 리드 박사님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빨리 마음을 바꾸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착취자, 내일은 동맹, 모레는 또 뭐가 될까요? 저희는 더 이상 그런 변덕에 우리 회사와 국가의 미래를 걸 수 없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2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폴란드가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제를 제치고 우리를 선택했죠. 왜인지 아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자들을 환영하고 우리 부품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드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에서 건조된 우리 잠수함이 이제 유럽의 바다를 지킬 겁니다. 화면이 꺼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퍼 기지의 군함들이 보였죠. 저 배들이 움직이려면 한국의 부품이 필요하고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의 정보 분석관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드 박사님, 방금 입수한 정보입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35 부품 공급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발동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중단되면 우리 공군력의 30%가 마비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해밀턴,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독, 우리가 만든 벽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시대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해밀턴 제독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리드, 자네가 톰슨 의원을 만나야 할 것 같네. 그가 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어.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 건
바위를 물로 녹이는 것만큼 어려울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70년 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해밀턴 제독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곧바로 톰슨 의원 사무실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죠. 비서는 의원님의 일정이 향후 3주간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전직 해군 대령이었고 현재 진행 중인 함대 위기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강조한 끝에 다음 날 오후 30분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죠. 상원의원회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함대 가동률 그래프, 부품 조달 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 중국 해군의 팽창 속도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 숫자와 사실로 무장한 완벽한 논리였죠. 하지만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톰슨 의원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사람일까요? 의원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퍽 조선소 노동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미국산 구매 캠페인 현장 사진, 그리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하는 톰슨의 모습. 이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이념의 성전 같았죠. 기다리는 동안 들려오는 직원들의 대화에서도 중국 위협론,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같은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톰슨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넥타이에 감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보수 정치인의 이미지였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드 박사, 30분이니까 핵심만 말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현재 태평양 함대의 가동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부품 수입 중단으로 항공모함 한 척, 구축함 3척, 잠수함 2척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일 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6개월 내에 우리는 태평양에서 중국에게 해상 우위를 내줄 겁니다. 톰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리드 박사, 그것은 위대한 미국으로 가는 길에 겪는 성장통일 뿐이오. 우리가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소.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함대를 만드는 길이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의원님, 하나오션의 기술 없이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보유한 특수 용접 기술과 소나 통합 능력은 우리가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톰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하나오션이 정말 미국 시장이 탐나면 엘라베마나 미시시피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소.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듯이 말이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오. 노퍽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왜 실직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소. 그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시오. 우리 정책팀이 작성한 보고서요.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내부 구조 조정으로 곧 무릎을 꿇을 것이오. 그들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소. 시장의 힘이 그들을 움직일 것이오. 저는 그 보고서를 훑어보며 경악했습니다. 데이터는 3년 전 것이었고 분석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죠. 의원님, 이 보고서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유럽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는 미국 대신 한국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톰슨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키워줬단 말이오. 이제 그들이 우리와 경쟁하려 하고 있소. 하지만 미국 시장 없이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소. 금방 무릎을 꿇을 것이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주려 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하지만 톰슨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리드 박사, 시간이 다 됐소. 당신 같은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소. 워싱턴의 늪에 빠진 엘리트들이
진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소. 면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실과 논리가 이념의 벽 앞에서 무력했던 것이죠. 복도를 걷는데 톰슨의 보좌관이 쫓아와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의원님이 곧 트위터에 글을 올릴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톰슨 의원의 트윗이었죠. 오늘 워싱턴의 늪지대에서 온 한 엘리트가 위대한 미국 재건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보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리트윗이 순식간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의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함대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죠. 빨간색 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의 궤적처럼 보였습니다. 이념이라는 이름의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동맹의 모습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밀턴 제독이었습니다. 리드, CNN 봤나? 중국이 새로운 항공모함 2척을 진수했다네. 우리가 내부 싸움을 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톰슨 의원과의 면담이 실패로 끝난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해밀턴 제독에게 연락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방문 허가를 받고 그날 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죠.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 바로 미국 군인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도쿄를 거쳐 요코스카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죠.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움직여야 할 시간인데 항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두에 무기력하게 정박해 있었고 파판 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거인 같았죠. 기지 사령부의 브리핑룸에서 작전 참모가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 부품이 여전히 거제항에 묶여 있고 대체 부품을 구하려 했지만 하나오션만이 생산하는 특수 규격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미 수리 예정일을 4번이나 연기했고 승조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장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리드 박사님, 혹시 가족 숙소 지역을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작은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따라갔죠. 기지 내 가족 숙소 지역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세라 밀러를 만났습니다. 35살의 해군 부사관 아내였죠.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허락받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배에 갇힌 지 7개월째예요. 원래는 3개월 만에 돌아올 예정이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아들 제이콥이 지난달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빠가 꼭 온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빈자리로 남았죠. 졸업식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배에서는 인터넷도 제한적이라 제대로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아빠 대신 판지로 만든 인형을 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와 사진을 찍는데 우리 아이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제이콥이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요. 카페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스트레스로 복무 연장을 거부하고 전역을 신청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불확실한 스케줄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고백했죠. 이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40% 관세가 만들어낸 진짜 비용이었던 것이죠.
오후에는 기지 내 정비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로버트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군무원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는 25년간 항공모함 정비를 담당한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에만 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들이죠. 그들은 아마존이나 테슬라로 가면 월급도 더 받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작업장을 가리켰습니다. 텅 빈 공간이 많이 보였죠.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특수 부품 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기술 협력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녁 무렵 기지 장교 클럽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CNN 속보가 흘러나왔죠.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하나오션과 장보고 3급 잠수함 3척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45억 달러,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죠.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우리 기술자들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에요. 그들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은 누가 될까요? 호주, 일본,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했습니다. 세라의 눈물, 빈 작업장, 저녁 신청서 더미, 그리고 폴란드의 계약 체결 뉴스. 이것들을 하나로 엮으니 톰슨 의원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이야기가 완성되었죠. 숫자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통계가 아닌 눈물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코스카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항구에 들렀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을 올려다보니 함교에 한 수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텅 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언제 다시 항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 배 위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미국 해군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해밀턴 제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독, 이제 충분한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톰슨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번엔 그의 가슴을 흔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독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죠. 행운을 비네, 리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쌓인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죠.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제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은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더욱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향 군수품 수출 전면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죠. 카이뿐만 아니라 한화,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F-35 전투기는 물론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 부품까지 모든 공급이 중단될 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는 정보 보고서였죠. 위성사진에는 대형 건설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즉각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 압박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했죠. 우리의 주력 전력이 부품 부족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스티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박사님, 방금 블룸버그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방산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모두 참여하고 규모가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저는 즉시 박진우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그가 전화를 받았죠.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리드 박사님, 우리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밀어낸다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죠. 유럽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협력을 원하고 상호 존중을 약속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박사님, 어제 우리 직원 한 명이 미국 출장 중에 공항에서 5시간 동안 별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랍니다. 15년간 미 해군 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엔지니어가 말이죠. 이것이 동맹의 모습입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해밀턴 제독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죠. 리드, 큰일이야. 호주가 콜린스급 잠수함 후속 사업에서 미국 대신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어. 호주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펜타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육군 참모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부품이 끊기면서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도 거들었죠. F-35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전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회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방산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죠.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산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야. 저녁 무렵, 저는 의회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슨 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리드 박사님, 비공식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의원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셨어요. 노퍽 조선소 노동자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수리할 함정이 없으니 일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의원님이 내일 노퍽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다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단, 이번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의원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거든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요코스카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로 접근했죠.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위대함이 동맹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죠. 문득 그 모습이 고립을 자초하는 미국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톰슨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노퍽으로 출발하기 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SLBM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이었죠. 평소라면 즉각 한미연합 대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채널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톰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가 스스로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죠. 그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일본도 한국과 방산협력을 논의한다던데요. 정말 큰일이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70년간 쌓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노퍽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미국 해군의 미래를, 아니 태평양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톰슨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고립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노퍽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 안개가 군함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톰슨 의원은 이미 조선소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죠. 멀리서 지켜보니 노동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노동자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의원님, 수리할 배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부품이 없다는데 맨손으로 고치란 말입니까? 톰슨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계속 쏟아졌죠.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이 가장 약해진 순간, 바로 지금이었죠. 간담회가 끝나고 톰슨이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의원님, 30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노동자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기지 내 작은 회의실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요코스카에서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세라 밀러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죠. 남편이 배에 갇힌 지 7개월째예요. 아들 졸업식에도 못 왔어요. 화면 속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톰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다음은 제이콥의 인터뷰였습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죠. 아빠, 대신 판지 인형이랑 사진 찍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진짜 아빠랑 찍는데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묻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톰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바로 미국 산업부흥법의 진짜 청구서입니다. 우리는 강철과 부품만 잃은 게 아닙니다. 미국 군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키려는 미국인들 아닙니까? 톰슨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계약서 4본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45억 달러, 장보고 3급 잠수함 3척,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공문이었죠. 의원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이 70년간 구축한 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나토의 최전선입니다.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태평양의 핵심 파트너고요. 그들이 미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서 뭘 원하는 거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한국에 사과하란 말이오.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원님이 더 큰 승리를 거둘 기회입니다. 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죠. 마스카 프로젝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화오션이 엘라베마에 정비시설을 만들 겁니다. 5,000개의 미국 일자리가 생기죠. 하지만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동맹을 움직인 결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이 효과를 거둬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톰슨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저는 확신을 갖고 이어갔죠. 의원님이 주도하신 미국 산업부흥법이 첫 번째 성과를 거뒀다고 선언하십시오. 강경책과 협상의 적절한 조화로 미국의 이익을 지켰다고요. 노퍽 조선소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흡수하면서도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지킵니다. 그때 톰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끊고 나서 말했죠.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 항공모함은 아직도 요코스카에 묶여 있는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원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혼자 가실 겁니까? 아니면 더 강한 미국을 만드실 겁니까? 진정한 힘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함께 설 때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그러셨죠. 힘을 통한 평화. 그러나 그 힘은 동맹과 함께할 때 배가 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박해 있는 군함들, 한산한 조선소, 그리고 불안해하는 노동자들.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드 박사,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이것은 내가 양보한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낸 성과여야 하오. 노폭의 노동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의 승리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이고 현명한 정치의 승리입니다. 의원님이 보여주신 강경함이 동맹들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낸 겁니다. 톰슨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겠소. 특별 예외 조항을 만들도록 설득하겠소. 단, 이건 예외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승리로 발표될 거요. 그가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리드 박사, 당신이 보여준 그 영상, 그 가족들 말이오. 그들에게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요. 미국 군인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니까.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악은 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톰슨이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받습니다. 그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톰슨 의원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펜타곤과 국무부의 동료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톰슨이 정말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2시쯤 드디어 톰슨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석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리드 박사님, 의원님이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고 계십니다. 1시간째 회의 중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3시간이 지나서야 톰슨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죠. 리드 박사, 쉽지 않았지만 해냈소. 대통령께서 국가안보특별 예외 조항을 승인하셨소. 물론 이름은 다르게 붙일 거요. 미국 해군 현대화 촉진법이라고 말이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을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건 이거였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고요. 우리의 강경책이 동맹국들을 움직여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스토리로 포장하면 이건 대통령의 큰 승리가 될 거라고 했죠. 또한 중국의 대만 해협 도발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이죠. 비서실장도 그 위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TV를 켜자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힘이 만들어낸 외교적 승리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 동맹국들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이 엘라베마에 5,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산업 부흥법이 거둔 첫 번째 성과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 동맹들이 미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화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저는 오늘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맹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 특별 조치를 승인합니다. 이는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에 화답한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포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수개월간의 위기가 드디어 끝나가고